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세평가 문제풀이 과정을 함께할 김성표 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2차 과정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2차는 가장 독특한 게 1차와는 달리 객관식이 아닌 주관 서술형 문제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번 필기를 반복해서 서술하는 연습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을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써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쓰신 답안을 가지고 저와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쓰셨는지, 어떤 내용을 빼먹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면 보다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더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저희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평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관세평가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맞아요. 가장 큰 이유가 관세평가라는 부분은 사실 관세법 안에서 일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그 내용들을 쓸 때 차별화 있는 답안들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관세법만 보시는 게 아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까지도 보시고 또 관세평가 협정까지도 살펴보는 노력들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문제를 구성했으니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관세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관세평가 과정을 제가 2010년도 개설된 과목 이래로 기출문제들을 쭉 봤을 때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문제 유형을 보시면 단순 서술형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요즘 많이들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례형. 자, 사례형인데 특히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관세평가 과정이 저희 과목으로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품목분류 과목을 통해서 올바른 물품에 대한 3번 분류를 하게 되죠. 3번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바른 세율은 품목분류 과목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가격은 관세평가 과정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과목이 없었죠. 그래서 이 계산 능력이 좀 취약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 관세평가 과정이 들어옴으로써 관사들이 실제로 과세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해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 유형의 문제들은 그러한 의도를 다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2010년도 첫 출제 기간에는 사례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례형 문제, 계산형 문제들이고 실제 문제지도 2장, 3장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터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올바른 계산을 해내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수험 기간에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자, 서술형 문제에서의 문제점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차별화된 답안들을 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 내용들을 보실 때에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시면 추가 점수를 획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형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출제자의 문제 출제 의도를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써야 되는지 이해를 동반한 서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답안을 계산해야 되겠죠. 아무리 서술 잘했어도 답안이 틀리면 굉장히 많은 점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 문제에 대한 연습을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과목 시작할 부분 첫 번째 목차는 관세평가 일반에 대한 내용이죠. 자, 문제부터 먼저 보실게요. 50점짜리 문제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평가 협정의 발전 과정과 자,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율 그리고 수량 할인에 대한 처리 방안을 서술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50점짜리 문제인데 굉장히 낯선 단어가 나왔죠. 관세평가 협정의 발전 과정.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관세평가인데 자, 관세평가가 단순히 관세법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자, 그 평가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게 저희 관세법상 관세평가 협정 조문들입니다. 30조부터 35조까지 되어 있는 관세평가 협정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이 평가 협정의 모태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 저희 시험 문제가 평가 협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 평가 협정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느냐라는 질문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관세평가 협정에 대해서 그 발전 과정이 어떠냐, 평가 협정의 구성이 어떠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절대 50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출제 문제 50점짜리도 평가 협정의 발전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그보다 중요한 수량 할인과 환율, 관세 평가를 할 때 환율과 수량 할인 개념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서술하실 줄 아셔야 되고, 자, 50점짜리 문제로 절대 출제가 안 될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자, 저희가 목차를 구성할 때 이런 것들 하죠. 서론, 그리고 결론, 자, 그리고 가운데 2번, 3번, 4번 정도의 목차에 본래 물어보는 내용들을 쭉 서술을 하세요. 자, 이때 서론에는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서론을 어떤 내용을 쓰나요? 자, 우리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 14조에 대한 내용도 쓰시기도 하고, 또는 관세평가 협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좀 굉장히 원초적인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서론이라는 게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뭘 써야 된다라고 답안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자, 이 서론에는 내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서술을 할 건데, 자, 이러한 문제들은 어떠한 것에 기원을 해서 출발을 했다라는 그런 대전제적인 조건들을 앞에다 많이들 써주고 계세요. 보통 서론과 결론에는 배점이 3점에서 5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한 40점 정도의 배점이 되어서 총 50점의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죠. 50점짜리 문제는. 자,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안 쓰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자, 서론과 결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내용들을 서술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평가 협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내용을 써야겠다, 또는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1평가 방법에서 또는 6평가 방법까지 그런 평가 방법에 대해서 평가 방안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서론은 그럼 뭘 쓸까라는 부분들을 시험장에서 절대 고민하면 안 돼요. 미리 어떤 내용들을 써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연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서론을 쭉 기계적으로 쓰시면서 본문 목차들은 이렇게 구성해야지를 고민하셔야 시험 때 올바른 시간 배분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들을 길게 했을까요? 평가 협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면은 서론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1평가 방법이든 2평가 방법이든 또는 6평가 방법이든 그러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도, 또는 사례형 문제가 나와서 그 사례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도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관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과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서론에 써주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뭐에 기원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평가 협정이 있고 협정을 국내법에 반영한 관세법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관세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들을 흐름 있게 전개를 해주면 서론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고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평가 협정에 대한 문제를 뭐 10점짜리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비록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50점짜리 서론에다가 갖다 붙이기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50점짜리로 준비하시는, 또는 10점짜리 5개 이제 평가 협정 기본에서 나오죠. 자, 그런데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에 그냥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평가 협정의 발전 과정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서술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론. 평가 협정을 물어봤을 때는 서론에 그럼 평가 협정이 이미 문제에 나와서 본론에 써야 되는데 서론엔 뭘 쓰지?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을 써주면 좋죠. 우리가 왜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할 때는 관세라는 세금을 매기게 되었고, 자, 이 세금을 매길 때 어느 나라는 뭐 이 물품 들어오는데 5,000원, 어느 나라는 10,000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나라는 관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고 어느 나라는 적게 부담하게 되죠. 자,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평가 협정이라는 것을 공통적인 룰로 만든 거죠. 이러한 물품을 거래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을 해라. 그렇다면 거의 유사한 가격이 나올 테니 올바른 또는 평균적인 형평성 있는 과세가격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관세평가 협정을 만든 취지였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서론에 기술을 해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세평가 협정의 발전 과정 글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가트 제7조부터 브뤼셀 평가 협정, 그리고 가트 제7조 협정의 이행을 위한 협정, 가트 제7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그리고 WTO 평가 협정, 이런 내용들을 쭉 서술을 할 텐데, 이 목차에 하나 더불어서 더 앞선 내용이 한 가지 있죠.
책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 물물교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물교환이 뭐죠? 사실은 우리 관세평가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어느 날 옛날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었어요. 화폐의 개념이 없었을 때. 농사를 짓던 사람이 쌀을 막 재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근데 이쪽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생선을 많이 잡았는데 쌀밥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이때 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선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안을 하죠. 자, 그 생선 내가 좀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쌀 한 가마니랑 바꾸지 않겠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옳거니 나도 쌀밥이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생선 3마리를 줄 테니 우리 바꿉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가 성사가 돼서 바꿨다면은 쌀 한 가마니는 생선 3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관세평가의 기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물교환이라는 내용을 서론에 써주셔도 되고 또는 평가협정의 발전 과정 첫 번째 목차로 써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잠깐 다뤘고요. 자, 그래서 서론을 쓰셨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서술을 하셔야겠죠. 저희 이제 서론과 결론에 대한 내용은 이 해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서론과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서론과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여기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한 번씩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발전 과정 목차가 당연히 두 번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개요라는 걸 꼭 써야 됩니까? 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개요라는 부분들을 쓸 때 여기에 꼭 반드시 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세라는 게 있죠. 보통 그 뒤에 서술할 내용에 앞서서 정의를 많이 개요에서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개요라는 부분에는 뒤에 서술할 것들에 대한 정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여기다 막 3줄, 4줄 이렇게 투자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자, 간단하게 정의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서술하시는데 처음에 나와야 될 게 바로 가트제 7조죠. 사실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좀 냉철하게 질문을 분석해 보신 분들은 가트제 7조가 평가협정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평가협정의 개념은 사실 아니죠. 가트제 7조의 그냥 조항입니다. 무역에 대한 일반 내용들 중에서 제7조에는 과세 가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수입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라 라고 선언을 해놓은 게 바로 가트제 7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서론에 쓰면 좋다라고 했던 관세평가 발전 과정들, 자, 그런 과정의 출발이 바로 여기였죠. 자, 모여서 나라마다 너무 과세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틀린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가트 회원국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자, 제7조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오니 자, 과세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실제 지급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선언을 해놓은 거라는 내용을 여기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언적 규정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나올 때도 가트제 7조 내용은 과세 가격 적용을 할 때에는 실제 가격을 기초로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자, 이런 내용들은 선언적인 규정이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고 그 다음 가트제 7조의 한계점, 다음 한계점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한계점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관세평가가 발전해 나가죠. 앞서서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는 걸 거예요. 가트제 7조의 문제는 바로 이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어요. 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과세 가격을 실제 지급 가격이라고 하겠다라고 해놓고, 자, 그럼 실제 지급 가격이 뭐냐? 그럼 실제 지급 가격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 구체적인 평가 방안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선언적인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속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트제 7조는 우리 이제 과세 가격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봅시다라고
한 대의 큰 의의가 있을 뿐이지 이를 통해서 올바른 관세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한계점으로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목차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 정도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자, 3번 목차 내용은 이제 가트제 7조 다음에 나왔던 게 브뤼셀 평가 협정이죠. 네, 브뤼셀 평가 협정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언급해야 될 내용이, 자, 유럽 관세 동맹 연구단에서 이 가트에서 원래 얘기했던 거는 우리 과세 가격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애매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애매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모인 유럽의 사람들이 브뤼셀에 이제 모였죠. 유럽의 사람들이 브뤼셀에 모여서, 야, 그럼 우리끼리라도, 우리 유럽 국가들끼리만이라도 평가를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었어요. 유럽 관세 연구단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만들면서 구체적인 평가 방안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자, 과세 가격은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하나의 실제적인 가격, 다른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면 단 하나의 가격이 있는 그 실제 가격을 가지고 우리는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즉,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제 쭉 만들어 나갔는데 여기에서도 또 한계점이 있죠. 네, 한계점이 바로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FOB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FOB가 아니죠. CIF이죠. 네, CIF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CIF만을 쓰도록 했죠. 자, 그래서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무역 강국들은 우리는 CIF 가격 안 쓰는데, 우리는 FOB만 쓰는데 우리 어떻게 FOB 적용할 방법 없을까? 라고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국가들, 무역 강국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준가격이 CIF였다라는 점은 꼭 이제 한계점으로 서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유럽 관세 연구단에서 이 부분들을 연구를 했지만, 자, 이게 단순히 브뤼셀에서 논의가 돼서 우리끼리 적용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고 다른 국가, 유럽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규정을 다듬어서 협정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브뤼셀 평가 협정을 차용해서 인용해서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트제 7조에서 얘기했던 구속력 없던,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보다는 보다 구체화가 됐고 보다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운영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바로 이 브뤼셀 평가 협정에서의 어떤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브뤼셀 평가 협정을 넘어서 4번 목차로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가트제 7조가 다시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행을 위한 협정.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평가 협정, 아까는 브뤼셀 평가 협정이었지만 이제 가트제 7조가 협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가트제 7조에서의 협정은 앞에 가트제 7조의 선언적인 규정에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죠. 어떻게? 네,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다 구체화가 되고, 그렇지만 구속력은 끝까지 갖고 있지 못하는 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관세평가 방법, 제1평가 방법부터 6평가 방법까지 총 6가지의 평가 방법이 있죠. 자, 이 평가 방법들이 바로 이 시점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제 지급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자, 실제 지급 가격이 어떤 거냐라는 정의도 역시 하고 있죠. 자,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한 정의가 보다 구체화됐다라는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세분화가 됐다라는 내용, 그리고 기준 조건 가격의 확대라는 부분도 역시 언급을 해줘야겠죠. 네, 아까 브뤼셀 평가 협정에서 한계라고 얘기를 했었던, 자, 기준 가격이 CIF만 가능했다라는 부분이 좀 더 바뀌었죠. 어떻게? 여기 넘어오면서 CIF 가격과 FOB, 여기 AND가 아니고 OR로 하면 되겠네요. CIF를 쓰는 사람은 CIF 가격을 쓰고 FOB 가격을 쓰고 싶은 사람은 FOB 가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앞서 브뤼셀 평가 협정에서 끌어들이지 못했던 나라들까지도
끌어들이게 되는 게 바로 가트 7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관세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됐다라는 내용, 그리고 CIF와 FOB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쭉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가트 제7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에서도 한계점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 구속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구속력이 없었어요. 자, 구속력이 왜 없었냐? 자, 가트 제7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다 보니까 가트에 가입된 국가라 하더라도 이 이행을 위한 협정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평가협정을 따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같은 가트 회원국이라도 나는 협정 가입 안 했어, 나는 협정 가입 안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역시 여전히 평가협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한계점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협정이 등장하죠. 바로 WTO 평가 협정입니다. 4번, 이제 5번 목차죠. 5번 목차에서 WTO 협정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죠. 저희가 계속 학습하면서 봐야 될 협정이 바로 이 WTO 평가 협정인데, 자, WTO 평가 협정은 이제 새로운 협정이 등장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트 체제가 있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가트 체제가 붕괴가 됐어요. 자,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체제가 바로 WTO 체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가트 체제가 WTO 체제로 바뀐 것뿐이지, 그 가트가 가트 협정에서 있었던 게 바로 WTO 협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가트 제7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과는 내용이 전부 동일하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점을 포인트 잡아서 써주셔야 되는데, 바로 구속력이 생겼다라는 부분, 이거를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왜 구속력이 생겼느냐? 자, WTO 회원 가입 국가는 WTO에서 그 가트 제7조 이행을 위한 그 협정, 관세평가 협정에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WTO 회원국은 반드시 평가협정에 가입을 해야 된다. 즉, WTO 회원국은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구속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서술을 해주시면은 WTO 평가협정과 가트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과의 차이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서술을 해주시면 이제 50점짜리 문제 구성을 쭉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는 관세평가 협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정도 내용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목차 2번을 썼죠. 자, 그리고 대목차 3번 내용이 바로 환율 그리고 수량 할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저희 평가협정 일반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관세법에서도 과세 환율에 대한 내용은 잠깐 언급이 되죠. 그래서 과세 환율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 평가협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간에서 고정 환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연 평가협정에서는 어떤 가격을 실제 지급 가격으로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 관세법상에, 자, 과세 환율은 뭐 수입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가중평균한, 자, 이런 내용들을 쓰시기보다는, 물론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겠죠. 보다는 협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과 이제 수량 할인에 대해서 서술을 할 텐데, 자, 그 전에 이 목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내용을 조금 언급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목차를 제가 로마자 2번으로 썼고 3번 목차를 로마자 3번으로 썼죠. 그리고 서론과 결론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 내용을 썼는데 반드시 이 목차를 로마자로 써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계만 잡아서 쓰면 되는데, 저희 이제 이후에 목차를 설명할 때 저는 가장 큰 대목차를 이 로마자로 쓸 거예요. 그 다음 중목차 같은 경우에는 숫자 형태로 갈 거고요. 다음 중목차 밑에 하위 목차인 소목차는 가로 1번, 가로 2번 정도로 갈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목차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법칙이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대세에 따른다라고 하죠. 저희 출제자의 눈높이를 좀 맞춰주는 건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이런 목차들을 논문을 쓸 때 많이 접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기 편한 목차로 같이 구성을 해주는 게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전부터 대세로 쓰고 있는 목차가 바로 이러한 목차입니다. 그래서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는 어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3번에 대해서 서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먼저 환율부터 얘기를 할게요. 지금 책에 서술되어 있는 거는 환율 및 수량 할인이라 그래서 3번 목차로 합쳐서 구성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문제에서 총 3가지를 물어봤으니까 3번과 4번 목차로 크게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쓰셔도 관계가 없고요. 그 내용만 목차를 구성해서 잘 써주시면 돼요. 요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3가지를 물어보고 있으면 그 3가지의 배점을 문제상에 써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배점이 좀 더 많으니까 내용을 많이 구성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환율과 수량 할인의 점수 배점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목차로 같이 구성을 해주셔도 비중을 좀 적게 써주셔도 괜찮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이제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3번 목차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 환율, 그리고 관세평가 시 환율의 적용, 평가협정상의 환율 적용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의 과세 환율 내용이 있죠. 자, 평가협정상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율, IMF 국제평화기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IMF에서 정하는 어떤 국제 환율을 가지고 평가를 해라.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반영을 해서 환율을 적용해라 라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목차로 구성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평가협정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율의 기준 부분들을 이제 잠깐 써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과세 환율.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에 전주에 왜곡한 매도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율,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과세 환율이죠. 그래서 매주 이 환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바뀌는 이 과세 환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환율과 우리나라 과세 환율 내용이 나왔다면은, 자, 그 다음 나와야 될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협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약상의 환율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계약상 환율이라는 개념은 사실 앞에서 다뤘던 이 2가지 환율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2가지 개념은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지만 계약상 환율이라는 거는 실제 지급 가격을 뭘로 구성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실제 지급 가격과 과세 가격은 좀 차이가 있죠. 실제 지급 가격을 조정한 게 바로 과세 가격이니까. 자, 이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제를 하죠. 자, 결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달러로 결제를 했어요. 자, 달러로 결제를 했으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 때 과세 가격을 따지려면은 원화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환산하는 과정, 과세 가격을 위해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게 바로 과세 환율이에요. 네, 과세 환율. 인데, 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면서 원화로 계약을 했어요. 물건 한 개당 500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결제를 달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제를 달러로 하게 되었다면은, 자, 원화로 되어 있는 부분이 500원이다 라고 계약금이 정해져 있다. 근데 5,000원으로 할게요. 5,000원이다. 근데 계약상 달러로 지급을 한다라면은, 자, 달러로 한번 환산을 해줘야 되죠. 이 계약에 의해서 과세 가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래서 이 5,000원인데, 자, 1달러당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를 지급해야 되죠? 5달러를 지급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계약상 정해진 어떤 금액을 결제를 하기 위해서 계약에서 정해놓는 환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약 환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계약 환율에 따라서 5달러가 되죠. 그래서 5달러를 다시 과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게 과세 환율, 즉 환율을 2번 적용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상 환율을 정한 경우, 자, 이럴 때는 고정 환율을 놓는 경우도 있고 변동 환율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례형 문제들이 많이 나올 때는 이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율을 제시를 할 거예요. 당사자 간에 계약할 때는 이런 환율 1,000원당 950원, 1달러당 950원으로 환율을 정했다. 그리고 실제 결제할 때는 1달러당 뭐 1,000원이었고, 그 다음 과세 환율은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과세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라고 제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환율 중에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어떤 환율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판단하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제를 원화로 했을 때 원화로 하고 원화로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환율이 등장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서술하실 때 저는 지금 계약서에서 고정 환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는 한 가지만 가지고 서술을 했지만 자, 이러한 케이스를 나눠서 서술해 주셔도 돼요. 자, 계약상 환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들을 나눠서 서술을 해주셔도 여러 가지들을 목차를 더 서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배점이 좀 더 컸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좀 더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원화로 지급을 했을 때에는 과세 환율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죠. 왜? 원화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국통화, 우리나라 돈이죠. 자국통화로 지급을 한 경우에는 과세 환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내용을 서술해 주셔도 좋고, 자, 계약상 고정 환율이 있어서 계약상 환율과 지급한 환율이 다를 경우, 그때는 계약상 환율과 또는 계약상 지급한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아닐 경우에는 과세 환율까지 두 번의 환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서술해 주셔도 좋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내용이 평가협정에도 그렇고 저희 관세법에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사례형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사례형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례형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서술을 할 때 어떤 과세 가격을 내면서 답을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환율이 추가 점수를 획득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과세 가격을 정했는데 외화다. 원하면 사실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외화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목차로 이런 내용 써주면 좋죠. 외화가 금액이 과세 가격, 실제 지급 가격이 얼마가 나왔으니 자, 이거를 환율, 그 당시에 과세 환율을 적용해서 얼마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최종 과세 가격으로 한다. 이런 내용 추가적으로 써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환율 내용은 여기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량 할인에 대한 부분이 있죠. 수량 할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